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둘을 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저는 이 긴 세월 동안 아이도 둘이나 낳아 먹이고 입히고 재워가며 장성한 석인으로 기르고는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결혼 전 젊었을 적에는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잘못하면 팔자 망친다. 혹은 팔자 핀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왜인지 저와는 상관없는 남 얘기로만 들렸죠. 전 그저 마음 맞는 사람 만나 으쌰으쌰 힘내서 살아가면 그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죠. 막상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또 지나간 세월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결혼 생활에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멋지게만 보였던 남편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지자 뻔뻔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여러 보여주었습니다. 외모 관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솔직히 저도 사람이고 한 사람의 여자인데 외모가 늙어가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남편은 도통 자기 관리라는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만나 연애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게다가 경제관념은 또 얼마나 없는지 이상하게 이름 없이 새어나가는 돈이 많아 가계부를 꼼꼼히 써서 조사해보니 죄다 남편의 취미생활이라는 명목하에 큰 금액이 지출되고 있기도 했어요. 취미생활도 말이 취미생활이지 변덕은 죽을 듯 해서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게 생길 때마다 수집이라는 명목하에 뭘 자꾸 그렇게 사대는데 공간 차지도 너무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걸로도 한참 사이가 나빴었어요. 이런 자잘한 사연들을 일일이 말하기엔 정말 밤을 새워야 할 것 같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남편은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기엔 턱없이 모자란 인간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결혼을 하면 남편들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 수행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때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넘어갔던 것 같네요.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 집안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었어요. 남편은 3대 독자라 어머님께서 워낙 오냐오냐 키우셔서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평생을 풍족하게 살아왔던 남편의 집 사정을 아는 저로서는 당시 집은 남자가 해오고 혼수는 여자가 해온다는 분위기에 맞게 결혼 준비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생각과는 다르더군요.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보셨거든요. 며느라, 혹시 사돈께서 집일 좀 해주실 수 있니? 네? 그건 부모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남자 쪽에서 집 해가는 게 당연하다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주고 있는 집들이 나갈 기미가 안 보여서 아들한테 듣기로는 사돈께서도 세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잠깐 신혼집으로 쓰고 혼수는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잠깐 살다 나오렴. 어차피 우리 집엔 자식이라곤 얘밖에 없어서
재산은 전부 너희한테 물려줄 거거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말씀 좀 잘해드려라. 아, 네. 부모님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뭔가 찜찜하긴 한데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집에도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 말이 영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기는 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친정 아빠께서 흔쾌히 집을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도 성북동에 있는 아파트는 너 결혼하면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우선 거기는 이번 달까지 살고 나갈 거니까 비워둘게. 어차피 물려줄 거 신혼집으로 바로 쓰면 되겠구나. 생각보다 쿨하게 허락하신 부모님 덕분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혼수는 시댁에서 해주셨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재산이나 집 관련된 이야기는 없으셨어요. 그래도 멀쩡하게 시댁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잘 지내고 계신데 벌써부터 재산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걱정 마 여보. 우리 집에 나 자식 혼자인 거 알잖아. 어차피 다 내 몫이니까 기다려봐.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내가 해달라는 건 다 지원해 주셨거든. 실제로도 그렇게 커왔던 남편이기에 딱히 별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든 건 첫째가 내일 모레 유치원을 졸업하는 시기쯤부터였어요. 남편이 퇴사한 친구를 만나 술을 진탕 마시고 온 다음 날 돌연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장사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나 퇴사하려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이 팀장, 이 자식이 진짜 사람 자존심 너무 긁어대잖아. 아니, 몇 년 전에 퇴사한 유대리 있지? 나랑 친했던. 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퇴사하고 퇴직금 보태서 아내랑 그 동네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을 차렸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된다는 거야. 주말에는 애들이 학교 안 나오니까 평일만 장사해도 충분히 먹고 산대. 회사 다닐 때는 주말 근무에 야근해. 퇴근하고도 연락 오는 상사 전화 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여긴 퇴근하면 끝. 아무도 자기를 안 찾으니까 일은 좀 힘들어도 쉴 때 쉬고 돈은 더 잘 벌리니까 살 것 같다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뭐 하나 차려볼까 싶더라. 뭐? 그게 이유야? 무슨 당신은 사람이 그렇게 장사를 쉽게 생각해. 안 돼. 미천도 너무 많이 들고 자리 잡고 안정 찾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그건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리 민수도 내년엔 학교 입학하는데 회사에 최대한 붙어있는 게 낫지. 왜 제 발로 걸어 나오려고 해? 정말 불안정한 게 장사라고. 적어도 애들 다 클 때까진 안정적인 곳에 있는 게 낫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라도 해보려는 거 아니야. 애들 커갈수록 드는 돈은 더 많아질 텐데 계속 지금처럼 벌어서 되겠어? 남자애들이 밥은 또 좀 먹냐고. 이렇게 승진도 안 시켜주는 미래도 없는 회사에 계속 붙어있을 바에야. 차라리 유대리처럼 뭐라도 다른 살 길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아, 안 돼. 나는 반대야. 장사야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팔이 날리는데 그렇게 맘 졸이면서 애 키우기 싫어. 그리고 그 일 하면 당신만 해? 나도 같이 해야 하잖아. 뭐 차릴지 생각이나 해봤고? 차릴 돈은 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나 이럴 거 생각해서 돈 모아두신 게 있다고 들었거든. 솔직히 남자로 태어나서
통 큰 도전 한 번을 안 하고 틀에 박힌 회사 생활만 하다 죽는 게 조금 아깝잖아. 잘 되면 당신도 호강시켜 줄 수 있고 애들도 더 풍족하게 키울 수 있고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여보,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응? 그래도 불안한데. 장사는커녕 당신이 고생이나 한번 제대로 해봤냐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하도 취직이 안 되니까 어머님이 인맥 써서 들어가게 해준 거잖아. 그럼 감사히 진득하게 다녀야지. 여보, 나 이 회사 벌써 7년 다녔어. 이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을 때도 됐잖아. 내가 7년간 여기 다니는 동안 사람들 다 이직하고 퇴사하고 새삼 찾는데 나만 제자리라고. 나도 엄마 봐서 여기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는 사람들은 다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흥미 없는 일 하니까 실적이 안 올라서 승진도 못하고 마녀 과장 소리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말. 아, 알겠어. 그럼 당신 좋을 대로 해. 어머님 설득하는 건 당신 몫이니까 알아서 해봐. 그때만 해도 솔직히 전 어머님께서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본인이 번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돈으로 뜬금없이 회사 때려치우고 장사하겠다는 걸 설마 허락하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평생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신 어머님답게 그걸 허락하신 거 있죠. 어머님이 허락하셨다고? 열심히 해보라는데? 봤지? 우리 엄마는 나 믿어준다니까. 당신은 어떻게 내 아내면서 나를 그렇게 몰라? 이래서 역시 부모님밖에 없다고 하나 봐. 막상 어머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니 저도 할 말이 없었고 7년이면 남편 말대로 나름대로 한 회사에 오래 다닌 거기도 하니 일리가 있는 판단인가? 저까지 헷갈리더군요. 그래서 큰 맘 먹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퇴사를 하고 생각을 정리한다며 일주일간 가족 여행 일정을 잡았어요. 당분간 돈 나갈 일밖에 없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여행을 가도 되나 싶었지만 남편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 번을 못 갔던 탓에 저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아이한테는 좋은 추억을 남겨주었지만 그 일주일이 인생에서 가장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기였다는 걸 깨달았을 땐 너무 늦어버렸죠. 여보, 그래서 뭐 할지는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본 거야? 응? 아직 안 했는데. 뭐라고? 이제 여행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면 어떡해. 괜찮아. 아직 퇴직금도 있고. 퇴직금은 장사할 때 보태 쓴다며. 아우, 우리 생활비 좀 쓰고 남은 걸로 보태면 되지. 당신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달려왔는데 이럴 때 좀 쉬엄쉬엄하게 냅둬. 시작하면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거 아냐. 남편은 장사를 시작하면 또 쉴 시간이 없어진다는 핑계로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뒹굴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그래도 어머님이 멱살을 잡고 남편을 이끄는 데 성공했는지 남편은 몇 달 후 어머님과 함께 꽈배기집을 차렸어요. 전 그걸로 과연 저희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처음 몇 달은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더라고요. 여보,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 진작 때려치고 처음부터 장사할 걸 그랬나 봐. 남편이 신나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지만 매출이 좋은 건 사실이니 내버려 뒀어요.
하지만 매출이 좋으니 문제가 된 건 저도 뛰어들어야 했다는 거죠.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넌 어떻게 된 애가? 가게에 코빼기도 안 내비치니? 네? 네 남편이랑 시애비랑 나랑 셋이서 쎄 빠지게 일을 하는데 끝까지 모른 척. 가게가 얼마나 바쁜지 알기는 하니? 늙은 시부모도 등골 휘어져라 가게를 돕는데 새파랗게 젊은 게 집에 처박혀서 할 게 뭐가 있다고. 내일부터 나는 좀 쉴 테니까 네가 나와서 일해라.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 내일 둘째 학예회 있어서 못 나가요. 학예회는 무슨 얼어 죽을? 유치원 때 못 간 거 어차피 커서는 하나도 기억 못해. 지금 심이 쓰러지게 생겼는데? 한가롭게 자식 새끼 학예회나 보면서 즐거워할 때야. 내일 난 못 가니까 네가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일방적인 통보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릴 때 학예회 불참한 걸 애가 기억 못한다고 해도 저는 아이 마음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은 이미 아이 학예회를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만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찜찜하더라고요. 밤늦게 돌아온 남편과도 못 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바탕 한 뒤 그제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들 학예회를 보는데 핸드폰에 불이 나듯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보니 어머님이었어요. 보나마나 받으면 당장 가게로 튀어오라고 할 것 같아서 받지 않고 아이 학예회를 끝까지 보고 나서야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으시라고요. 너 어디야?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학예회 있다고요. 너 결국에 끝까지 그걸 다 봤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지금 가게에 와 있다. 너는 어쩜 애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좋을 대로만 하니? 네 남편 고생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어머님, 다니기 싫다던 회사 관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예전보다 돈도 많이 버는데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 남편은 예전보다 지금이 좋다던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 안 했나 본데. 장사 시작할 때 저는 안 끌어들이기로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던 상태예요. 일이 힘드신 건 알겠는데 애꿎은 저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수익도 반반 나누신다면서 뭐가 문제세요? 결국 속에 담아뒀던 말을 쏟아내자 어머님께서 씩씩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세상에, 집에서 놀면서 남편 고생하는데 일도 안 돕는 아내가 어딨니? 내 아들이 결혼을 잘못해도 진짜 한참 잘못했네. 아, 내 팔자야. 아우. 어머님이 전화는 안 끊고 신세 한탄만 한참 동안 하셔서 언제 끊어야 할지 난감한 와중에 옆에서 듣고 있었는지 남편이 전화를 바꿔봤더라고요. 여보, 학예회는 다 본 거지? 지금 가게로 좀 빨리 와줘. 엄마 삭신이 쑤시는데 지금 나 돕겠다고 오신 거야. 일 더 키우지 말고 지금 빨리 와. 아니, 내가 왜? 반박하려는데 전화가 끊어지더라고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안 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며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에 갔어요. 그런데 한바탕 손님이 왔다가 빠졌는지 사람은 없는데 가게가 어수선하더라고요. 가게에는 뒷정리를 하고 있는 남편뿐이었어요. 여보, 어머님은? 당신 온다고 가셨어. 뭐? 아니, 당신도 참 너무하네.
엄마 비위 좀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게 비위 맞추고 할 문제야? 당신, 장사 시작할 때 내가 뭘 했어? 나는 못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애들 둘 케어하는 것도 벅차서 내가 하던 일도 그만뒀는데 갑자기 당신 일 도우라고 하면 애들은 어떡하냐고? 그땐 이렇게까지 일손이 필요할지 몰랐으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사람을 구해서 쓰자니 영 믿음도 안 가고 돈도 아깝고 그냥 당신이 와서 해주면 일한 만큼 돈도 챙겨줄 수 있고 좋잖아. 애들 유치원 보낸 시간만이라도 좀 와서 도와줄 수 없어? 그제서야 가게를 둘러보니 가게가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그걸 혼자 치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은 남편인지 순간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일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본 것도 오래 전이긴 해서 남편의 말에 혹했던 것도 같아요. 알겠어. 대신 오전에만 짧게 하고 애들 끝나면 나도 같이 퇴근할게. 처음에는 그렇게 남편에 대한 동정심 반, 그리고 간만에 일을 한다는 설렘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차피 최저급여를 받고 하는 일이라 큰 돈을 벌 건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육아에서 벗어나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가게를 오픈하고 남편이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픽업해서 가게에 데려오면서 출근을 하면 제가 바통 터치로 아이들을 데리고 퇴근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 2~3달 동안은 그 스케줄이 잘 지켜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장사는 신규 오픈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갖고 있던 호기심과 그로 인한 입소문이 시들시들해지자 손님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저조해지자 남편도 의욕이 꺾였는지 점점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을 빼셨고 가게는 저와 남편 둘만 로테이션으로 일해도 충분할 정도로 한가로워졌어요. 가게 매출 떨어지는 거야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매일같이 이러다 망하겠다며 우울해하더니 나중에 돼서는 유치원이 끝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한참을 있다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야? 애들은? 오늘도 그냥 내가 애들 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려고. 아니, 유치원에서 가게가 훨씬 가까운데 뭐하러 그렇게 비효율적인 짓을 해?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내가 애들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알아, 아는데 가게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래. 오늘은 진짜로 애들만 데려다 놓고 금방 갈게. 응? 아니, 그렇게 1~2시간 끌다가 출근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 당신이 의욕이 떨어진 건 알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 매출이 올라?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든가. 우울해하기만 하면서 불성실하게 일하면 해결이 되냐고. 알겠어. 당신이 이러니까 더 가기 싫잖아. 내가 때 되면 알아서 갈 테니까 끊어. 그렇게 싸웠던 그날도 남편은 말로만 알겠다고 할 뿐 한참 있다가 해가 질 때쯤 돼서야 가게에 나타났어요. 제가 오픈이다 보니 어떻게 남편이 늦게 출근하는 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약속되지 않은 추가 근무를 하는 와중에도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가져가는 몫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나도 안 나가겠다고 버텼는데 무심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저라도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가게는 끝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매일 밤 전쟁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많이 싸웠죠. 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발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때 잘 됐었는데 저희 부부가 힘을 내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게든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 뿐 남편은 진작에 마음이 떴던 것 같아요. 여보, 이제 관두자. 더 이상은 나 못하겠어. 남편이 무덤덤하게 말했을 때 저는 결국 오열했어요. 이 모든 걸 시작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무책임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장사를 접는 게 맞아서 그렇게 처음 한 장사를 접게 되었죠. 그러나 남편의 변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보, 이번엔 컵케이크 장사를 해볼까 봐. 뭐? 컵케이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회사 취직할 준비나 해. 내가 정말 당신 장사 소리라면 질린다 질려. 아, 여보, 제발 너무 그러지 말고. 나름 그래도 한번 성공해본 경험이 있잖아.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착각이야. 경험이 없었는데 처음에 운 좋게 성공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긴 일러. 돈 잃고 고생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적어도 뭘 다시 차릴 거면 관련된 가게에서 일을 좀 해보고 배우고 차리든가. 전에 차린 가게에서 다 해봤는데 뭘. 아니, 제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좀 말고. 그리고 솔직히 누가 요즘 컵케이크를 사 먹는다고 그래. 진짜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은 잠깐 성공했던 기억 때문인지 그 맛을 못 잊고 계속 사업에 도전했어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뜯어 말려도 소용은 없었고 처음에만 의욕적으로 일을 벌리고 잘 안 되면 저에게 가게를 떠맡기는 일들이 몇 번이고 반복됐어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 남편 때문에 말라 죽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돕지 않겠다고 아무리 선을 그어도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괴롭히기 시작하면 별 수 없이 저도 뛰어들게 됐죠. 남편이 그런 식으로 새 가게를 말아먹고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4번째 가게를 열었을 때 저는 정말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도 제대로 한판을 했죠.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가게 일 돕고 싶지 않아요. 맨날 남편이 벌인 일 저보고 처리하라는 것도 지쳤어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이제 좀 뒤처리 해주세요. 뭐야? 아니, 사내 대장부가 돼서 큰일 좀 해보겠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내조를 안 해줘서 되겠어? 이러다 잘 되면 다 누구 좋은 일이냐? 너랑 네 새끼들이 제일 덕 볼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이렇게 매번 불만이야, 불만이. 이제 별로 덕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남편이 마음 잡고 안정된 일 하게 설득해 주시지 않을 거라면 저도 더 이상은 못해요. 어머님도 매번 이렇게 가게 나오시는 거 힘드시다면서요. 그럼 남편한테 바람 놓고 자꾸 지원해 주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돈 그거 회수도 못하고 잃은 게 더 많으시잖아요.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풍족하셨다고 해도 가게를 3개나 말아먹었는데 이제 그런 건 다 옛말일 거잖아요. 제 애들은 제가 알아서 먹여 살릴 테니까 가게 일은 어머님이
아들 붙잡고 알아서 해보세요. 같이 일해보시면 알 거예요. 가게들이 왜 망하는지. 뭐야? 아주 악담을 해라, 악담을. 저는 그 길로 바로 다른 일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그땐 애들이 좀 컸을 때라 예전만큼 제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아이들이 커갈수록 드는 돈이 많아졌죠. 제 전공이 교육 쪽이어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학습지 선생님을 지원했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채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상관없이 채용을 해주더라고요.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따로 일을 시작하니 남편도 저를 가게에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더군요. 제가 할 수 있고 잘하는 일을 하니 소소한 금액을 벌더라도 행복하고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니 그제서야 힘들기만 했던 결혼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드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네 번째 가게는 역시나 망했고 저는 강제로 가장이 됐어요. 시부모님 역시 빚을 떠안게 된 저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빈털털이나 다름없게 되었어요. 그때는 참 자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믿어주다가 말년에 그 많던 재산을 죄다 날려버린 게 안쓰럽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니 열받더라고요. 분명 결혼할 때 3대 독자인 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했었는데 남편의 허무맹랑한 사업에 지원해 주시느라 결국 저희 몫으로 남게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친사고로 생긴 빚을 다 갚아주신 것만 해도 다행일 지경이었죠. 어쨌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 저는 현실을 빨리 깨우쳤고 그렇게 가장이 됐어요. 제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세 식구를 먹여 살리려니 정말 등골이 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슬럼프인지 뭔지 하는 핑계로 일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 있었는데 저는 먹고 살 걱정에 일만 하느라 그런 남편에게 뭐라고 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았네요. 한 가지 나쁘지 않았던 점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괴로웠던 시간은 다 지나가고 무사히 아이들을 취직까지 시켰어요. 두 아들이 취직을 하며 그동안 고생했다며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니 예전만큼 고생할 필요가 없어 일도 줄어들었죠. 이제야 좀 살만하다, 숨통이 트인다 싶을 쯤이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희 친정 아빠께서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온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나이 든 엄마 혼자 아빠를 돌보시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으로 제가 일이 줄었으니 아빠를 보살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여보, 혹시 우리 아빠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어때? 아빠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도 그렇고 엄마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혼자서 우울한 아빠 챙기는 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아빠랑 더 시간 많이 보내고 싶기도 하고. 당연히 남편의 반응이 마냥 좋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집안에 환자를 드리는 건데 저라도 달갑지만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듣자마자 보는 제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지 표정을 확 굳히더라고요. 뭐?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보. 집에 무슨 시한부 판정받은 장인어른을 모신다는 거야. 당신이 모시면 뭐 수명이 늘기라도 하신대? 아직 애들도 같이 사는 집에 바글바글하게 어떻게 모신다는 거야. 됐어. 나는 싫어. 아니, 그래도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런 분위기에서 지내시는 게 덜 우울하실 거 아니야. 엄마랑 둘이 집에 계시면 맨날 시한부 판정받은 생각만 드실 텐데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울하겠어. 엄마도 그런 아빠 보면 마음이 어떠시겠어? 안 그래도 요새 노인들 우울증 심하다는데 어떻게 두고만 보냐고. 그럼 병원에 입원을 시키던가. 전문 인력 있는데 왜 우리가 하재? 얼마 안 남은 날 동안 병원에 누워만 계시긴 싫으시다잖아. 그리고 뭐 병원 입원 시켜드리면 감당할 돈이나 있고?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그동안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내 이런 부탁마저도 들어주기 싫어? 아, 그 얘기가 왜 나와? 그건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실수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 고생한 거 미안하고 고마운 건 맞는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지. 어쨌든 난 절대 반대야. 장인어른 모시고 싶으면 그냥 날 내쫓아. 참, 그렇게까지 나오니 어이도 없고 눈물만 나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때까지 제가 남편을 위해 아등바등 버티려고 노력한 건 아무런 쓸모도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니 저도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지면서 차갑게 식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권유해서 저와 제 동생이 번갈아 가며 집에 방문하는 식으로 돌봐드렸어요. 가까운 곳에 모시니 예전보다 더 얼굴 자주 뵙고 추억을 쌓기 좋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스스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 돌봐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께서도 딸들밖에 없다며 저희에게 고마워하셨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슬픔으로 몇 날 며칠 우울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잊혀지더군요. 그렇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들들은 본인들처럼 착하고 참한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을 했고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나니 인생에 해야 할 숙제들을 전부 끝마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은 돈이지만 모아놨던 돈으로 소소하게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했죠. 그 나이가 되니 재산이라곤 저희 친정 아빠께서 결혼할 때 제게 물려주셨던 아파트 한 채 말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 세를 받아 먹고 살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많은 위안이 됐었고요. 아이들이 떠나자 큰 집이 필요 없어 저희 부부는 작은 평수 투룸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쯤 되니 남편과 저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져서 각 방을 썼어요. 생활 패턴도 반경도 달라서 거의 동거인 수준이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가끔 시간이 겹치면 저녁이나 같이 먹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우리 어머니 췌장암이래. 뭐? 그것도 3기래. 췌장암은 티가 안 나게 진행된다더니 정말인가 봐. 우리 엄마 어떡해. 나 정말 마음이 아파서 오늘 하루 종일 제정신이 아니었어. 저희 아빠가 아플 때는 완전히 남일처럼 굴더니 본인 엄마가 아프니 세상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게 살짝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부모님을 떠나보내본 사람으로서
저 심정이 절절히 공감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괘씸한 건 둘째치고 우선은 마음이 쓰였죠. 그래? 어머님이랑 영 끊고 지낸 지 오래돼서 전혀 몰랐네. 막상 그렇게 안 좋은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병원은 괜찮은 곳으로 알아본 거야? 우리 동네 대학병원 있잖아. 거기로 다니실 거야. 앞으로. 근데 여보, 부탁이 있는데. 응? 병원이 엄마 집에서 멀어서 우리 집에서 앞으로 모실까 싶은데. 뭐라고? 당신 양심이 있어? 양심은 무슨 양심 타령이야. 자식이 돼서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 우리가 지금 남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각방 있는 투룸에 사는데 여기 어디에 어머니를 모실 건데? 아픈 사람을 거실에다 모시길 할 거야. 뭘 할 거야? 당신 진짜 생각이 있어? 방 하나 빼서 우리가 같이 쓰고 하나는 엄마 드리면 되지. 그리고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 설마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래?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는 요구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그동안 살아오며 쌓였던 분노가 한 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당신 엄마를 모시기 싫어서 그러냐고? 그 전에 당신이 우리 아빠 시한부 판정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봐. 당신이 뭐 코빼기라도 내비쳤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돌보자고 했을 때 뭘 했지? 절대 반대라며. 그땐 아파트에서 지냈는데도 그렇게 싫다고 난리를 치더니 왜? 막상 네 엄마 아프니까 안쓰럽고 불쌍해? 당연하지. 그리고 시한부인 장인어른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우리 엄마는 열심히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장인어른은 아니었잖아. 어차피 언젠가 돌아가실 거 우리 집에서 모시면 우리 사는 집에서 돌아가실 텐데. 아,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 재수가 없잖아. 그래서 반대한 거지. 뭐라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 집 우리 아빠가 사준 집이야. 그건 기억이나 하니? 아빠가 준 집으로 그동안 집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 주제에 그딴 생각을 해? 당신 진짜 안 되겠다. 당신이 장인어른까지 끌고 와서 나한테 뭐라고 비난하는데 결국 이러는 이유는 하나잖아. 그냥 우리 엄마 모시기 싫으니까. 아무리 최근 몇 년간 연락 안 하고 살았다지만 어떻게 한때 같이 일도 했던 사이에 당신은 왜 이렇게 정이 없어? 하긴 시부모랑 싸웠다고 쫌생이처럼 연락 안 하고 지낼 때부터 진즉 내가 알아봤다니까. 그래도 자식이 돼서 부모가 아프면 모시는 게 인지상정이지. 어떻게 자기 성질대로만 하고 살려고 해. 와, 정말 그 뻔뻔하게 그지없는 낯짝을 보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 그게 인지상정이지. 어머님 모셔. 뭐? 정말? 여보, 정말이야? 고마워. 역시 당신밖에 없다. 대신 나랑은 이혼해야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당신대로 자식으로서 도리를 끝까지 해. 그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도 마음이 편하더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야. 근데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애들도 다 결혼했고 더 이상 당신한테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는데 당장 이혼해. 저는 그 길로 이혼을 추진했어요. 아이들에게 말하니 애들도 그동안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고생시켜 왔는지 안다며 응원을 해주더군요. 저는 남편과 살던 투룸에서 짐을 빼서 친정 엄마 곁으로 갔어요.
안 그래도 혼자 지내시는 게 마음이 쓰였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신혼집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될까봐 미리 팔아버렸어요. 남편에게는 이혼을 고민해서 가출한 척하고 시간을 끄는 동안 아파트를 내놨던 거죠. 집이 팔리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남편은 역시나 멍청한 머리로 한 번의 상황을 이해 못하더군요. 남편은 일도 안 하고 있고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투룸 월세도 밀린 상태였어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 다 갚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집주인한테 말을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월세는 남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갚아줄 이유는 없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대로 이혼은 진짜 아니잖아. 응?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당신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그동안 이혼하고 싶은 위기는 몇십 번이고 있었지만 애들을 이혼가정 자녀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아왔어. 내가 선택한 배우자, 내가 만든 가정에 책임도 지고 싶었고. 근데 이젠 아니야. 이 정도면 나 정말 책임질 만큼 책임졌어. 당신이 나랑 살면서 한 번이라도 가장 같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 항상 일만 벌리고 수습은 내가 하게 만들었잖아. 결국 부모 재산까지 다 날려먹고는 뭐? 절대로 이혼은 아니라고? 이 정도 버티면서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인간아. 알았어. 알겠다고.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래. 나도 장인어른 모시기 싫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취소할게. 내가 취소할 테니까 그만 돌아와. 내가 다 잘못했어.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응?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 진작 잘했겠지. 됐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 거 당신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아무런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아. 나한테 잘해주고 싶다면 당장 이혼 서류에나 서명해.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못해. 안 해. 나 당신 없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집에 월세 밀린 것도 봐.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 힘으로 뭘 해본 적이 있어야지. 당신은 강하잖아. 당신이 내 옆에 돌아와 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나갈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내가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라 당신이 강하게 만든 거야. 월세도 봐. 뭐라도 나가서 일해서 갚을 생각을 않고 내가 갚아주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말이 돼? 아무리 우리가 나이 들어 써줄 데가 없다지만 정말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보고 지금 그런 당신 곁에 돌아가라고?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 빼고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 할게. 제발. 미안한데 나는 그거 말곤 당신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당신 지금 월세 밀린 것도 꽤 큰 금액 아냐. 맞아.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데? 당신이 한 번만 갚아주면 내가 앞으로 일 구해서 착실하게 살게. 더 이상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내가 수중에 돈이 정말 없어서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월세 갚아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부터 해. 이혼하는 조건으로 마지막 의리로 월세는 갚아줄 테니까. 정말? 대신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혼 서류 작성부터 해. 알겠어. 언제 만날까? 남편이 처음엔 하도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이혼을 해주면 월세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서명을 받아냈어요. 남편도 참 속이 투명한 게 그렇게 제가 필요하다더니 결국은 월세 갚아주겠다고 하니 바로 서명을 해주는 걸 보고 그냥 자기 대신 돈 벌어줄 인간이 필요한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괘씸해서 서명을 받아내기 전까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느라 혼이 났죠. 이혼을 한 뒤엔 번호를 바꾸고 완전히 잠적했죠.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절대 아빠 월세 갚아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놨어요. 애들도 그동안 내색은 안 했지만 남편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이 모르는 척해도 다 알고 있다더니 그게 정말이었나 봐요. 그동안 그렇게 사고쳐도 남이 수습해주고 빚도 갚아주고 했으니 이제는 남편도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죠. 그런 게 바로 진짜 자기 인생이라는 걸 이 나이에 깨닫기엔 너무 늦은 것 같지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항상 건강 조심하고 정말 꽃길만 걷자고요. 앞으로의 인생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